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5월 2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3일 잘 쉬었나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함께 배우기가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만 해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뭐 아직도 안 끝났고, EUV 이게 한번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어렵죠. 저도 완벽하게 다 이해 못해요. 예, 이제 저도 제가 이해한 걸 좀 최대한 쉽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 거고,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ARF랑 EUV가 뭐가 다른지, 예. 그리고 EUV를 왜 써야 되는지, 이제 그런 중요한 포인트만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거기 이제 밸류 체인은 뭐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할 거고, 또 거기 관련된 기업들도 제가 지금 자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까지,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 이제 함께 배우기 이렇게 딱 보시면은 결국 먼저 산업을 배우잖아요. 산업에서 뭐가 좋은지. 우리가 이제 그 유전체 식각이라고 일요일날 영상 올려드렸죠. 반도체 식각 중에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식각하면 그냥 깎는 거라고만 이제 배웠잖아요, 처음에. 근데 보니까 그 안에도 종류가 많은데, 더 중요한 게 건식, 플라즈마로 하는 거고, 그 건식 식각 장비 만드는 회사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죠? 예, 거의 미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시장에서 건식 장비에 이 플라즈마가 너무나 강한 이 빛으로 쏘니까 웨이퍼를 이제 받쳐주는 그 SiC 링이, 예,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도 이제 공부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쪽이 중요하구나. 그럼 그 안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연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EUV에서 뭐 아까 그 뭐였죠? SNS텍이나 펠리클 만드는 FST, 또 거기 관련된 장비 뭐 회사인 뭐 PSK도 있을 수도 있고, 비중은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동진세미캠은 이제 그 EUV 포토레지스트도 개발을 했고, 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연결을 지으면서 기업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쌀 때 사는 거죠.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기업부터 접근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기업부터 접근하는 방법은 뭐죠? 그 내부자 매매 찾아보는 거죠. 아니면 증권사 보고서 딱 보고 이게 괜찮네.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그건 이제 많진 않죠. 한국은 산업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함께 배우기 속에서 계속 이 산업 공부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 캐치하신 다음에 기업으로 연결해서 싸게 투자하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한미반도체가 우리 공부하면서 이거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당시엔 괜찮다고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또 좋으면 또 주가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참으세요. 예, 아무리 좋아도 주가 올라가 있을 땐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만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서두가 길었는데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아무튼 많이 시청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예, 계속 더 좋은 영상으로 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해드릴 내용은 그 효성 첨단 소재 좀 내용이 있고요. 삼성전자 감산, 음식료, 그 곡물 가격, 디램, 업황, 태양광이 윤재성 연구원님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소신이 있어요. 뭐 저런 것도 좋은 거죠. 예, 애널리스트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논리만 있다면. 예.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오늘 이제 지난주 실적 발표한 거, DLENC, 제일기획, 한국항공우주, 롯데정밀화, 휴비츠 파트론, 중국 정책, 그다음 5월달 전략, KB에서 매월 전략 그 써주죠. 근데 KB증권이 뭐 타사지만 전 뭐 잘하는 건 칭찬해줘야죠. 그래서 매월 이렇게 전략 발표를 하는데 어쨌든 되게 잘, 예, 그 논리도 정연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은.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온 자료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
엔터 그 안에 엔터 산업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이거 되게 흥미로웠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타이어 5위는 뭐냐면 오리지널 타이어라 그래가지고 오리지널 신차 타이어 판매가 늘어났고요. 리타이어 교체용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타이어는 교체용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신차가 일단 늘어났고 교체용도 아마 경기 회복되면서 늘어날 것 같고 유럽이 좋았습니다. 유럽의 판매가 상당히 했고 중국은 좀 안 좋았고요. 근데 왜 효성 첨단 소재한테 이게 중요하냐면 효성 첨단 소재가 타이어에 첨가제 만들잖아요. 세계 1위. 이게 이제 돌아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연결고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효성 첨단 소재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사는 거예요. 누가 좋다고 해서 사고 누가 팔라고 해서 팔고 이게 아니라 효성 첨단 소재를 뭐 어떤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뭐 이러해서 그럼 본인이 그걸 알고 있어야죠. 본인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냐면 타이어 코드 그 효성 첨단 소재가 타이어 첨가제 세계 1등 기업인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가 탄소섬유가 뭔지 모르면 공부하면 되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수소 연료 탱크의 그 소재죠. 수소 용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단단하고요. 특수 섬유죠. 근데 이제 전 세계에 만드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만들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회사가 만드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아무튼 이제 국내 상장사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만드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 증설을 해서 최근에 좀 그 탄소섬유도 매출이 늘기 시작을 했고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다면 타이어 코드랑 탄소 섬유의 이제 뉴스나 지표를 보고 판단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타이어 판매가 잘 되면 타이어 코드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도 좋아지겠죠. 그죠? 예. 근데 이런 뉴스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최근에 좀 빠졌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 월요일도 요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윤재성 연구원님이 아마 썼던 윤재성 연구원님 쓰셨나 아니면 하이투자증권의 전유진 연구원님이 쓰셨나 아무튼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지난주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4월 이때였던 걸로 제가 여기죠 여기 석유화 전유진 연구원 맞죠? 기억나죠? 탄소섬유 엠비라 그때 금호석유랑 뭐라고 했습니까? 효성 첨단 소재 보자. 이분이 이제 쓰신 자료죠. 지난주 월요일 거. 탄소섬유 여기 나와 있죠. 네. 타이어 코드도 증가할 걸로 기대된다. 금호석유, 람비라텍스, 도로야석유. 근데 주가 안 갔어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주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되죠? 더 좋은 기회죠.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졌다. 근데 업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뭐 수급 이슈나 이런 걸로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더 좋은. 그래서 항상 아무리 좋은 내용이나 이런 것도 오르면 굳이 막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주가가 오히려 빠진다. 관심이 없어서. 근데 지난주에 사셨으면 오늘 결과 좋았겠죠. 오늘 뭐 금호석유도 올라가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근데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다 하셔야 돼요. 제가 소개는 해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점 찍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예. 마지막 결정 생각하시고 이거를 계속 하셔야 결국 자기 게 되는 거고요. 실패든 성공이든 다 자기 경험으로 쌓여서 나중에 이게 밑거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냥 제 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말만 듣지 마세요. 다른 방송의 말도 그냥 귀담아는 들으시는데 그걸로 100% 결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자기가 아는 것만. 근데 내가 타이어 코드나 이런 걸 공부해봤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안 하셔야 돼요. 알죠? 예. 본인이 모르면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좋다는 얘기를 해도 그냥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만 하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베스트 저희 당사 남대동용 핵심은 뭐냐면 DDR4만 감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D램, 낸드 다 한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바뀌었고요. 의견은 저희도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수급이 좀 빠르게 회복될 것 같다. 불균형이. 지금은 공급 과잉인데 3분기부터 공급 축소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생산 그리고 그 이 감산폭도 더 클 것 같고, 예, 수급 균형 상태 갈 것 같고, 연간 웨이퍼 투입량도 14% 축소하게 된다면 이제 20% 정도 전후 공급 축소 예상된다. 낸드는 10에서 15. 그래서 반도체 지금은 안 좋더라도 좋아진다. 뭐 수출 이런 거 안 좋지만 투자하자는 그런 의견이에요. 근데 다만 수요 회복이 관건인데 PC나 모바일은 아마 회복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져서 이 업체들이 아마 주문을 할 것 같고 서버는 좀 더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 비중이 높은 회사가 삼성전자고요. 서버 비중이 좀 높은 회사가 하이닉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한테는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가면 같이 가요. 가는데 두 회사의 약간의 차이는 삼성은 모바일 좀 비중이 높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 주가는 시장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요게 기존입니다. 요게 기존에 이 위에 있는 게 공급 과잉이에요. 여기가 이 밑에 있으면 공급 부족. 여기로 가면 좋은 거죠. 근데 이번 전망을 바꿨던 게 3분기부터 공급 부족으로 갈 것 같고 내년에 또 공급 부족 한번 갔다가,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시면 밸류 봐가지고 삼성전자도 조정 받으면 투자를 해보는 거죠. 분할로. 네. 본인이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식료는 이건 뭐냐면 곡물 가격이 빠질 거래요. 결론은 지금 이미 빠지기 시작했고 흑해 곡물 협정 재연장했고 본 파종 순조롭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파종이 늘어나요. 파종을 많이 하면 공급 늘죠. 그 다음 보통 2년 7개월 단위로 곡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그럴 조짐이 좀 보이고 투기적 세력 상승 포지션도 감소하고 있다. 또 미국 농림부가 곡물가 장기 전망 발표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33년까지 하락할 거래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락할 거랍니다. 이게 음식료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러면 일단은 마진이 개선되니까 한 번 올린 거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특히 라면 회사들 좋겠죠. 뭐 요새 삼양식품은 좀 부진하지만 라면 회사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소매 가격 특히 밀, 그죠? 지금 계속 떨어질 걸로. 지금 9.20달러였는데 이게 5달러까지대로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곡물 투입가는 3분기부터 아마 하락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의 이제 곡물 투입 단가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곡물 장기 전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파종 현황. 요게 지금 이 진한 게 지금 올해거든요. 늘어나죠. 요게 작년에 파종이 얼마 없었어요. 적었어요. 요게 확실히 강하죠. 10% 작년에 7%. 네, 그래서 공급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램 스팟 프리미엄인데, 스팟 프리미엄 뭐냐면은 디램 고정 가격이 있고요. 현물 가격. 스팟은 현물 가격. 지금 매일 거래되는 거. 고정 거래 가격은요. 월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월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팟은 매일매일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 스팟 현물 가격이 고정 거래가보다 오를 때 반도체가 좋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고정 거래 가격이 일부 디램 제품들 같은 경우 현물 가격이 좀 역전을 했대요. 이건 좋은 신호죠. 이유에 어찌 됐건. 예. 옛날에도 2019년 6월, 2020년 10월 말에 공급사 재고 하락과 겹쳐가지고 한번 이제 주가가 반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물 가격 하락은 또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 같고, 고정 거래가는 좀 당분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월 말 이후로 이 현물가의 강세는 더 이어질 것, 그러니까 현물가가 고정 거래가보다 위에 있는 흐름은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2분기부터 디램 출하가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3분기에 재고 하락이 시작된다.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공급이 줄 걸로 전망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2분기냐 3분기냐 정도의 차이겠죠. 그 조정 시 매수 관점. 이게 여기 표시된 게 실제로 그 현물 가격이 더 올랐을 때입니다. 예. 그때마다 주가가 빨간색 올랐죠.
요게 양해값이잖아요. 주가 좋았죠. 예,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죠. 하이닉스 재고자산 아직 많지만 결국 2분기, 3분기에는 이제 꺾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요즘에 좀 논란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신 분도 있고, 윤재성 연구원님은 계속 그 전부터 보수적으로 보셨어요. 아시죠? 한 몇 달 전부터. 저 이제 매주 읽어보니까 보수적인 의견이 좀 있었어요. 실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딱 뉘앙스를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탈탄소 정책, 잦은 전력난 이런 것 때문에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메탈 실리콘이 73%, 폴리가 45% 폭락했다고 합니다. 탈탄소 정책을 후퇴했고 전력난이 많이 완화됐고 가동이 또 증가했기 때문에 특히 실제 신규 공급 부담이 증가할 걸로 지금 현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졌는데 공급은 더 늘 거래요. 중국의 다큐란 회사가 2분기에 17%, 올해 전체적으로 46% 생산량 증가할 거다 제시를 했고, 공급이 늘면 당연히 가격 빠지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중국 외에 폴리실리콘 가격은 견조해요. 중국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90%니까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요. 웨이퍼 셀 모듈,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만드는 건 이 모듈이죠. 요 가격도 같이 빠질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태양광 모듈 가격이 실제로 빠지고 있고, 올해는 구매 수요가 좀 둔화될 거고, 한국의 태양광 모듈 수출 물량 단가도 하락세가 좀 눈에 띄고 있고, 12월 고점 대비해서 47%나 지금 하락을 했고요. 미국향 수출량도 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수출 판가도 하락했으면 좋은 신호는 아니죠. 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돼. 그러니까 중국 물량이요 못 들어갔는데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원료 사용 안 하는 건 다시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미국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경쟁이 또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또 NEM 3.0 기억하시죠? 요게 이제 집에서 이제 이게 태양광을 설치했던 이제 집에서 남는 전력을 발전소에 파는데 그게 원래 킬로와트당 0.3달러를 받았거든요. 근데 NEM 3.0은 뭐냐면 0.08달러로 줄입니다. 그럼 미국 가정 입장에서는 안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태양광 설치 수요를 둔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고, 이거 작년 12월에 제가 직접 전화해봤잖아요. 이미 하나솔루션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줬기 때문에 알려진 악재죠.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요 둔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확인된 건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들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나솔루션 주가가 안 좋고, 지난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락해 버렸죠. 근데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5만 원 이상은 주가가 싼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분할 전에 이미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단기적인 노이즈예요. 다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꺾였나요? 유럽 전 세계 다 설치할 겁니다. 태양광.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차피 24년부터는 동남아에서 우회해가지고 중국 제품이 미국에 못 가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점유율은 늘어날 거고, 하나솔루션도 텐덤 셀이니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전지도 개발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 있죠. 이번에 실적 보셨죠? 실적 굉장히 좋죠. 이걸로 꾸준하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모듈 단가가 하락을 해도 방어를 해주는 거죠. 아이고, 제가 이게 태양광 얘기하다가 갑자기 멈췄는데 혼자 떠들고 있었네. 아무튼 이제 태양광 다시 한번 좀 리바이벌 좀 할 수도 있는데,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좀 생각마다 또 다르시겠지만 단기 노이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빠지는지는 아시겠죠? 이런 노이즈들 때문에
주가 빠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4년도부터는 동남아 우회에서 중국 물량이 수출이 이제 중단되고요.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죠. 네. 미국도 설치 많이 해야 되고 또 기술력 되게 좋은 거 아시죠? 텐덤셀이라든가 효율 높인 태양전지도 개발하고 있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부담도 있었고 좀 실적 리스크 때문에 좀 하락은 나오겠지만 PBR 0.9배 43,000원 이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지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감내해야죠 뭐. 예. 하지만 이제 큰 방향에 문제가 생기면 파셔야 돼요. 이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또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발전소 매각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모듈이 좀 꺾여도 태양광 방어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익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매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뭐 좋습니다.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타이어 코드 뭐 우리 아까 앞서 다 살펴봤죠. 탄소 섬유 전주 공장 수출 잘 되고 있는데 비용 상승 때문에 조금 이제 원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도 이익률이 20% 넘었대요. 20% 정도. 타이어 판매량 회복세고 북미 유럽 중심으로 수요도 좋고 탄소 섬유 성장. 그래서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좀 빠졌을 때가 기회였고요. 한 무릎 이하는 36만원 이하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9만원이나 8만원 정도가 가장 접근하기는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단 이제 오를 때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DLNC는 이제 오랜만에 목표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회사의 최대 단점이 해외 쪽이 약했죠. 근데 이번에 플랜트 매출 급증했죠. 금요일 한번 이제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수익성도 좋았고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지금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고 2분기에도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가 좀 이제 회전이 잘 안 되는 게 수주했다가 또 끊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면서 이제는 좀 바닥 아니냐. 그리고 뭐 과도한 저평가한 거는 뭐 이미 예전부터 저평가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주가 올라가려면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좋아지거나 이게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좋은 좀 흐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은 대신증권의 김혜재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33,000원 유지했고 국내는 경기 침체 우려로 광고 위축으로 역성장을 했고요. 참 이게 회사는 돈 잘 벌어요. 근데 이제 역성장하니까 자꾸 왜 그러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광고 매출이 줄겠죠. 해외는 좋아요. 국내가 안 좋습니다. 근데 디지털 온라인 쪽은 계속 좋고 마진이 괜찮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좋은 편인데 다만 국내 광고 경기가 언제 돌리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 영향 받는 매체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는 너무 경기 영향을 반영해서 지나치게 우려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탑사 이 광고 대행사들 주가는 대부분 올랐거든요. 20% 상승을 좀 했다고 하는데 아니 제일기획은 주가 매일 빠집니다. 좀 아쉬운데 배당 7% 넘게 나오고요. 밴드상 바닥까지 그냥 왔습니다. 더 이미 바닥으로 온 지는 한참 됐어요. 더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분할로 전 접근하기 좋다. 결국엔 올라갈 때 한 번에 가겠죠. 그리고 워낙 단단한 기업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당 많이 주고 단단하고 경기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주가 레벨도 회복된다. 다만 좀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목표주가 68,000원 제시했고 2주에 걸쳐 간담회를 했는데 세계 7위 항공우주 기업이 되겠다. 그리고 고정 이게 전투기라 같은 거죠. 이제 비행기 이런 훈련기 이런 건데 24년에 내년에 KF-21 양산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첨단 반도 이 뭐죠? 그 전투기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에 옛날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프라모델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미국의 F-15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스틱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집에 막 전시해 놓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한국은 못 만들었죠. 당시 전투기. 한국 항공우주가 만들었죠. 그리고 레벨이 다른 KF-21 이것도 내년에 양산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저번에 이제 폴란드로 수출을 했죠. 훈련기. 그리고 이집트 그 경공급기인가요? 그리고 공군 훈련기. 이 원래 한국 항공우주 제일 잘하는 게 훈련기 만들어요. 이 공군이 있죠. 주요국에 이렇게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기를 잘 만듭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전투기까지도 만들 능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 그리고 항공기는 한번 구매하면요. 그 유지보수 구매 비용이 훨씬 크대요. 2배가 넘는다고. 판매 대수 지역 늘리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요. 수령금도 많고. 단점은 이거 전투기 수주 따낸 다음에 만들 때까지는 이게 회계에 적용이 안 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기준. 이걸 납품할 때 그럼 그 안에 실적은 공백 상태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의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폴란드 물량이 하반기 납품되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회계적 착시 효과니까 혹시라도 뭐 지금 뭐 투자보다도요 상반기 실적 안 좋아서 빠진다. 그럼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PBR 2.8배 정도가 허리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가 45,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5만 원 이상이니까 기다려 보세요. 기다렸다가 좀 좋은 가격. 지금은 주가가 싼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정밀은 실적은 부진했지만 그래도 기대에 부합했고 주력인 ECH 요게 좀 살아나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린 소재는 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6% 정도 증가를 했고 산업용 매출 증가했고 식의약용에 들어가는 저 그린 소재는 판매량도 회복이 좀 됐다고 합니다. 셀룰로스라 그러죠. 셀룰로스. 그게 이제 식용으로도 먹는 건데 저게 아마 그 비건 푸드 아마 그런 데 들어갈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지분 갖고 있죠. 그래서 주가 상승으로 투자자산 평가이익이 2,300억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2분기에는 조금 개선될 것 같고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조금 3월부터 좀 회복되고 있대요. 그럼 2분기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린 소재는 돈 잘 벌고 다만 핵심은 중국 경기 회복입니다. 저는 하반기엔 중국이 지금보단 더 제조업 경기 나을 것 같아서 롯데정밀도 나아지지 않을까. 다만 급하게는 안 가요. 막 성장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주가도 좀 저배려고 하니까 점진적인 우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신한투자의 최민우 박강리 연구원님이 이제 쓰셨고 이번에 실적 괜찮았어요. 석탄 사업을 주로 해요. 석탄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기대보단 잘 나왔어요. 자회사들도 영업이익 괜찮았고 근데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2분기도 좀 하락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석탄 쪽이 좀 부진할 거예요. 이게 다 석탄광산입니다. 잼 중국에도 있고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것도 안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왜 올려냐면 일단 싸요. 퍼가 2.5배밖에 안 되고요. 배당을 8% 줍니다. 거의. 그죠? 근데 거기다가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주가 올라가려면 니켈 사업을 좀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한다고 했어요. 실제. 근데 어디를 M&A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지금 확정이 되면 주가가 밸류 업 되겠. 그러니까 3만 원 이하는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저 니켈 사업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실하게 M&A가. 그럼 주가가 재평가를 받아서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기다려 보시고 저게 된다면 좀 니켈만 잘 된다면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고 저게 아니더라도 주가는 뭐 워낙 낮죠. 낮으니까 다만 니켈 사업을 안 한다면 이 올라가는데 한계는 있어요. 많이는 못 가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휴비츠는 이제 안광화 우리 그 안경 전문점 가면 시력 검사하고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거 해주는 회사잖아요. 그 장비 휴비츠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수출하고 그리고 안과 가면 망막 진단 하는 그 장비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진이 좋아요. 근데 지금 놀라웠던 게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휴비츠. 이게 갑자기 좀 올라갔다. 그 이유가 관계사 하나를 편입한 게 있는데 디지털 덴티스트리. 그러니까 레이 같은 회사, 레이랑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거죠. 물론 만드는 건 좀 달라요. 이 회사는 뭐냐면은 그 3D 프린터하고 밀링 머신, 이 보철 있죠, 보철. 예. 그래서 그걸 좀 만드는 건데 어쨌든 구강 스캐너, 이 구강 이 안에 구강을 스캔해가지고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실제 보철물을 제조를 합니다. 예. 이걸 다 하는 회사. 이게 오스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제 관계사로 편입을 했대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매출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게도 가볍고 성능도 괜찮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OCT, 이 회사의 기존인 그 망막 단층 진단기에 작용되는 이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특허 이슈도 제한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보다도 멀티플 밸류에이션, 왜 신사업이 추가되니까. 근데 아직 구강 스캐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는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강 스캐너 하는 거고, 원래 안경점 비중이 높았는데 점점 안가 비중, 이건 좋은 거예요. 안가 비중이 높아야 마진이 올라가요. 이게 3D 프린터, 밀링 머신, 이제 이걸로 보철을 만들죠. 현재도 지금도 주가 비싸진 않아요. 다만 주가가 단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기다려 보시고 조정식 나중에 또 한번 관심 가지시고, 이게 이런 기업들이 요새 잘 가잖아요. 본업 잘하는데 이게 신사업 붙는 거, 그런 기업 많았잖아요. 또 대표적으로 휴비츠도 안경 이쪽 안광학 쪽에서 덴탈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파트너는 목표 주가 12,000원, 뭐 실적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기대보다는 되게 잘 나왔어요. 모바일 아직 모바일 쪽도 이번에 좋았고, 전장도 좋았고, 센서도 좋았고, 다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만 2분기는 감소할 것 같아요. 왜? 삼성전자 2분기가 아무래도 스마트폰 판매가 또 둔화되니까 1분기보다는. 그래서 올해는 또 모바일형 부품 매출 큰 기대는 안 하고, 다만 전장, 자동차용 카메라, 센서, 또 전자담배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는 좋은 매출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중이 많이 늘어나야죠. 예, 지금보다 절반 정도가 저기 스마트폰 쪽이거든요. 이 비중이 줄고 이런 쪽 비중이 늘어나면 주가 재평가 받겠죠.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바닥권으로 보이고, 내부자도 좀 샀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진한 중국 그렇게 강해질 정책인데, 저희 당사의 최진영 연구원님이 중국의 4월 제조업 PMI가 부진했고요. 지금 수축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제조업 지표 안 좋게 나왔어요. 우리 쉬는 기간에. 근데 글로벌 최대 금속 소비국의 부진한 지표는 산업건설이에요. 근데 오늘 구리 관련주 날라갔죠.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제조업 저게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른다.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뭐 LS, 풍산 막 이런 게 급등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정책 역할이 중요한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뭘 했냐면 3대 하방 압력,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 이게 완화됐다. 좋은 거죠. 하방 압력이 완화됐다. 그리고 내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추가 대책 필요성. 그러니까 내수 회복은 하는데 정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 저 지표만 보면 야, 이거 안 좋네, 구리 관련주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정부 투자 정책 통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비철금속 필요하죠. 산업금속. 그리고 부동산 계속 올려야죠. 네, 그래서 1, 2선 도시 내 빈민가 중심으로 재개발, 민간 투자 통해 인프라 설비, 전력망 이런 거 도입하겠다. 중국 정책 여력은 충분하게 돈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거의 낮아요. 디플레 착각까지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싼 저기 러시아 우랄유를 수입하거든요. 근데 완화된 통화 정책은 부동산, 예, 그 회복을 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 지원 80%가 부동산. 우리 많이 이거 공부해봤죠. 부동산 회복은 지방정부의 재정 정책을 증가시키고, 그럼 재정이 늘어나면 인프라 투자하겠죠. 예, 그래서 이를 후행하는 게 또 제조 PMI고, 결국 상저하고로 하반기에
산업금속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산업금속 지수 상승률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중국 재고가 많아서 그래요 아직은. 예, 재고도 좀 있고 다만 방향성에서 하반기 좋아진다.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이번에 중국에서 그 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 전략 나왔고요. KB 한번 좀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실적 쇼크 경고 1년째. 여러분 이거 경기 침체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계속 경기 침체 온대요. 근데 진짜 오는 거 맞나요? 계속 오는데 온 건지 이미 온 거죠 사실은.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 보세요. 중국 쇼크. 작년에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 침체는 왔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아직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건 경기 실적보다 고용이다. 고용과 PER 조정, 밸류에이션 조정을 좀 고민해야 된다. 고용이 안 좋아지면은 연준이 기다리지만 시장은 좀 놀래죠. 왜냐 고용은 미국 경제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용이 악화돼서 실업률이 올라가면 시장 긴장하겠죠. 야, 이거 진짜 이제 경기 안 좋아진다. 그럼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게 5월이나 6월에 나올 수도 있대요. 예, 근데 이런 조정은 매수 기회다. 예, 주가 급락을 왜냐하면 지금은 인플레 시기이기 때문에 비중은.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안 좋을 때. 오늘 또 좋았죠 장. 장 좋으면 막 또 사고 싶죠. 그러지 마시고 좋을 땐 그냥 여유 있게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아직 뭐 부진했던 기업이 있으면 지수와 상관없이 분할로 하실 건 하는 거고 단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증시가 막 팍팍 빠져요. 하루 이틀. 그럼 그땐 또 도망가지 마시고 예, 싸게 살 거 리스트업 한 것도 들어가시고 이러자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급락을 결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코스피 영업이익률도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와서 거의 금융위 수준이에요 지금. 이런데 무슨 뭐 경기 침체가 안 왔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다 바닥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랑 OECD 경기선행 지수랑 거의 연동해요. 저 파란색이 경기선행 지수인데 거의 바닥 왔죠. 지수 이미 벌써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그 주당 순위 이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냐.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익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거든요. 이건 PER. PER은 당연히 올라가죠. 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는 오르는데 이익 떨어진다. 그럼 퍼가 올라가 버립니다. 예. 근데 막상 PER이 떨어진대요. 이게 올라가면서. 이익이. 그때 주가는 한번 빠진다고 합니다. 보통 이걸 퍼 조정이라고 그래요. 한두 달. 그때가 또 매수 기회다. 그 조정이 5, 6월에 나온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 시대에는 단기금리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뭐 경기 충격으로 단기금리가 한번 확 빠지거든요. 그럴 때 지수가 한 번은 놀래서 빠진대요. 아 이거 진짜 경기 그게 이제 고용 때문이에요. 고용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지면 경기 영향으로 아 이거 진짜 안 좋아지나 그래서 한번 훅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 도망가면 안 되고. 왜? 인플레 시대니까. 저물가 시대에는 저렇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금리가 꺾이면 기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요. 장기적으로 계속. 이게 그거죠. 저물가 시대. 역추익은 실업률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업률이 하락하니까 예, 실업률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할 때 실업률이 상승. 예,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 이 역축이라 이게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업률 상승하니까 주가가 같이 빠지죠. 실업률이 하락하니까 주가 오르고 그죠? 비슷하죠. 고물가 시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역축 아니에요. 실업률이 오르면 오르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아이러니하죠. 단기적으로는 빠졌다. 네,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바닥 확인했고 바닥이 확인되면 PER 부담이 해소가 된다. 근데 그 중에서 투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자. 그 내용이고 그래서 엔터 업종을 좀 비중 확대로 제시를 해줬고 소프트웨어도 주목을 하자는 그런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2380에서 2610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략 업종은 엔터레저, 인터넷 게임. 인터넷 게임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안 갔으니까
빈집이래요. 이쪽이 완전 비어 있대요, 수급이.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엄청 좋아진다 성장 이게 아니라 5월은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 요 내용이고 성장주에서 엔터가 좋죠, 확실히. 그리고 레저 업종까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는 요새 얘기 많이 나오죠. 미국 재무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최대 규모인데 요게 이제 최대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지나면 미국이 부도나요, 사실은. 돈을 못 쓰니까. 예, 그래서 뭐 의료보험 혜택, 사회보장 이런 것들을 부채 한도란 그 안에서 돈 써야 되거든요.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지금 계속 증액됩니다. 이게 계속 매년 증액돼요. 예, 근데 이 1월 19일에 한도에 도달해서 부채 발행 중단 기간에 돌입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돈을 쓰냐? 현금 계좌가 따로 있어요. 재무부가 연준에 예치한 현금, TGA 잔고. 여기서 돈 빼서 쓰고 있어요. 이게 고갈되면 이제 부도 나는 겁니다. 이걸 X데이트, 부도 날짜, X데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백악관 민주당이 합의하면 되는데 합의 잘 안 되죠. 공화당은 이제 하원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정부 지출 삭감하는 대신에 부채 한도 법안 그냥 통과시켰는데 상원 통과해야 되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통과 아마 안 될 거예요. 합의를 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어쨌든 그 전까지 부채 한도 유예하거나 상행하지 못해서 디폴트 나면, 부도 나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있죠. 그래서 아마 부도 나는 것보다는 일단 임시예산 편성하자. 부채 한도는 좀 유예하고, 예, 그리고 그 후에 논의 또 하자. 그래서 아마 계속 좀 협상하면서 연기시킬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채 한도 협상 막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2011년도에 실제로 미국이 진짜 이게 안 돼가지고 주가가 대폭락한 적이 있어요. 신용 강등당해가지고. 초유의 사건이 2011년 8월에 진짜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합의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기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어쨌든 예, 서로 좀 일부 합의를 해서 한도 유예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터산업 탈세계화 안에서의 세계화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엔터주 정말 좋았는데 JYP가 어마어마하고요. 하이브도 지금 주가가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미국, 중국 중심으로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블록화 수혜 기업들이 어디죠? 2차전지, 친환경, 로봇, 폐배터리. 2차전지가 강한 이유도 이런 정치 논리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강한 거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탈세계화 속에서 그러니까 탈세하기는 뭐죠? 분절화되는 거잖아요. 어디가 공급망이 끊어지고. 근데 그 환경에서 수혜받는 기업들. 근데 탈세계화 시대인데 세계화로 돈 버는 기업이 엔터래요. 되게 좀 독특하죠. 앨런 크루거라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그의 저서에서 로코노믹스라는 저서가 있었대요. 온라인 스트리밍을 해서 음악이 세계화 될 거고 슈퍼스타의 국적은 변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팝스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바뀔 거다. 다른 국적. 근데 진짜 이게 맞아버렸죠. 왜냐면 강남스타일 기억나시죠? 싸이 유튜브 통해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없었으면 그렇게 인기 있었을까요? 그렇게까지 퍼졌을까요? 옛날에 뭐 레코드판, 테이프 우리나라 아무리 가수가 잘해도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알 방법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미국의 팟카스트는 정말 유명했잖아요. 한국에 내한공인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레코드 가게 가면 정말 많았죠. 그래서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 가수를 레코드를 산다? 쉽지 않았죠, 옛날에. 네, 근데 스트리밍 2012년부터 스트리밍이 비중이 10%를 넘었대요. 그때 싸이 강남스타일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디지털 다운로드죠.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LP, 테이프, CD, 디지털 다운로드까지는 소비자가 먼저 그 사람을 알고 자기가 알아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스트리밍은 아니에요. 우연히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돌려보다가. 네. 그래서 소비자가 그 이름을 몰라도 접근이 가능하고 유튜브 추천 영상 뜨죠. 그래서 우연한 기회로 접근성이 확보되면 음악이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다. 싸이 강남스타일은 스트리밍 확산과 함께 그 우연한 기회가 가장 먼저 닿게 된 첫 번째 사례다 라고 좀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싸이도 이 유튜브를 만나서 어마어마한 스트리밍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BTS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 기반으로 어마어마하게 확산됐고, 하이브의 뉴진스도 틱톡에서 대박이 난 케이스죠. 예. 이 스트리밍이, 근데 우리 케이팝에 이게 잘 맞아요. 예. 그래서 케이팝 산업이 정말 잘 되는 거고, 동남아시아를 주목하는 이유는 케이팝의 이제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대요. 왜냐면 헝가리에서 논문이 나왔나 봐요. MIT랑 같이 해가지고 왜 강남스타일 성공했냐, 필리핀 때문이래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해외에 거주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많은데 문화 전파 역할을 했고, 또 영어를 공용어로 쓰니까 리뷰도 하고, 그게 대박이 났다.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한국어로만 만약에 이게 나갔을 땐 모르죠, 사람들이. 동남아는 영어를 또 공용어로 쓰는 국가들이 많고요. 인구도 젊어요. 북미로의 수출은 어쨌든 스트리밍에 의한 음악의 세계화가 성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 그러니까 엔터 산업의 성공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래의 우리는 외국 출신의 세계적 스타가 만든 음악을 더 많이 듣게 될 거다. 이게 한국의, 결국에 우리 한국이 수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엔터 산업의 특징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블랙핑크 대체할 수 있나요? BTS, 뉴진스, 요새 또 인기 있는 그룹 중에 하나 피프티, 빌보드에서 굉장히 또 잘 나가고, 트와이스, 뭐 스트레이키즈 대체 불가능합니다. 블랙핑크 태국, 아니 저기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콘서트에서 티켓 가격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40에서 50만 원. 블랙핑크 5월 방콕 콘서트 가격은 35만 원. 구석자리인데. 이분들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매진되죠. 비싸도 가요. 왜? 대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대 시대에 K-팝 수출선, 그러니까 보호무역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잘 된, 주가 많이 간 거는 중국을 대체했어요. 대체제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완벽하게 그 밸류를 받으면서 올라간 거죠. 근데 엔터는 다른 점이 그 누구도 대체를 못해요. 대체 불가능합니다. 네. 대체가 안 됩니다. 블랙핑크는 블랙핑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관세 보관 안 돼요. 탈세계화 시대의 관세도 중요한 이슈인데, 옛날에 98년도에 무관세 모라토리엄이 선언됐대요. 전자상거래 선언에서. 예. 그 스트리밍에는 관세 부과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건 좀 새로 알았던 사실 중에 하나고, 그리고 문체부에서 K 콘텐츠 수출 전략 발표했고, 어쨌든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는 산업이 있다면 그 산업의 매력은 더욱 부과될 것 같다. 지금 돈 잘 벌죠. 예. 엔터 산업이 이런 이유 때문에 각광받는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은 조금, 예, 지켜만 보시고요. 이런 이제 배경들이 좀 있었다. 이게 그 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 빨간색의 스트리밍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K-팝이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소비자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티켓 가격. 티켓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대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렇게 티켓 가격이 비싸도 꾸준하게, 네, 그 사람들이 가는 거죠. 네. 자, 이제 장이 끝났고요. 오늘 이제 마감 시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식시장은 그 이틀 쉬었죠. 이제 하루 쉬었죠. 하루 쉰 영향도 좀 있었고, 미국 증시가 견조했고요. 그래서 오늘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다시 상승해줬고, 지난주에 많이 흔들렸지만 다시 되돌리는 반등 나왔고, 코스닥은 급반등. 최근 너무 부진했죠. 근데 오늘은 회복됐고, 오늘 어쨌든 다 좋았어요, 분위기들이. 왜냐면 전체적으로 그 특히 이 종목 장세가 좀 활발하게 오늘 좀 펼쳐지지 않았나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예, 한번 보시면 오늘 외국인 3,400억 정도 순매수했고, 기관들도 많이 샀습니다. 주로 외국인은 오늘 자동차 많이 샀어요. 전기전자. 주로 판 건 건설업종 좀 팔았고, 개인 투자분들은 거의 다 팔고요. 건설주만 거의 사는, 제약주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히토류가 여전히 강했고, 2차 전지,
오늘 뭐 이런 이지, 자이글 뭐 이런 쪽이 강했네요. SK 이노베이션 강했고 LNF는 좀 빠졌고요. 그리고 비철금속이 오늘 강했어요. 보시면 풍산 6%, 예. 뭐 풍산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공작기계도 오늘 좋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도 모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진짜 모처럼 챗봇 관련주 좋네요. 니켈 관련주도 오늘 좋았고요. 뭐 포스코 인터, LX 인터 이런 기업들 주가 다 반등을 했습니다. 타이어가 오늘 뭐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효성 첨단 소재도 금호, 넥센, 한국 타이어만 조금 부진했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다 좋았고 임플란트도 요새 수출 워낙 잘 되고 덴티움, 덴티스, 뭐 바텍, 레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향 기업들이 좋았어요. 중국 그쪽이 잘 돼가지고 지금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걸로 좀 나왔고요. 오늘 그리고 종합상사도 다들 견조했습니다. 네. 의료기기도 오늘 휴비츠가 많이 올랐습니다. 11%. 아까 그 영향이죠. 너무 단계 많이 올라서 조금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TNL도 많이 올랐어요. 바텍, TNL 뭐 할 것 없이 꾸준하게 이 TNL도 정말 꾸준하죠. 주가 보면 예, 장기간 꾸준하게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엔토즈 오늘 달렸고요. 하이브가 이제 30만원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비료 회사들도 오늘은 좀 괜찮았네요. 오랜만에. 전기차, 로봇주도 오늘 좋았고 로봇주는 오늘 SPG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그 현대 무벡스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ESS도 좋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예, 관련 기업들도 오늘 포스코 DX, M2i, 뭐 LX 일렉트릭, 에센코 이런 기업들이 좋았고 태양광 쪽도 일부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다시 폭발을 했고 다만 하나솔루션은 오늘도 좀 부진했습니다. 면세점은 오늘 그 호텔신라가 굉장히 좋은 실적 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좀 사실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죠.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게임 업종도 수급이 제일 많이 비어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전체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2차전지도 오늘 대부분 좀 고르게 반등을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생산업체도 괜찮았고요. 오늘은 이노베이션 좋았고 자동차 부품 회사도 오늘 대부분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방산주도 좋았고 다 고르게 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우조선하고 한국항공 이제 대우조선 좀 방산주로 좀 보긴 그런데 조선주는 좀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고르게 올라갔고요. 다만 도시가스주들 뭐 이게 개인 투자는 단기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은 좀 많이 빠졌고 건설주가 GS건설이 아마 현장 조사 뭐 저도 이게 확인해 보니까 그 29일 날인가요? 29일 날 그때 이제 인천 검단 쪽에 그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뭐 밑에 지하 주차장이 이제 밑에 붕괴돼 가지고 그거 조사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 또 이게 그러니까 이 건설 현장의 이런 리스크는 당연히 주가에 부정적이죠. 그래서 GS건설은 이제 그 영향으로 좀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이 그동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쉬어갔고요. 조선주도 좀 쉬어갔습니다. 어쨌든 이쪽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DB하이텍은 좀 빠졌지만 삼성하이닉스 뭐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거의 다 올랐어요. 그냥 상승 종목이 1,800개 정도 됩니다. 그냥 뭐 압도적으로 오늘은 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뭐 한두 종목이 간 게 아니라 대부분 좀 고르게 반등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잠깐만 이제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일단 자동차 좋았죠. 좋았고 오늘 오랜만에 현대모비스는 오늘 좀 막판에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좋았고 하이브 괜찮았고 KTNG는 요새 조금 부진하지만 그래도 고배당 매력은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부진했고 삼성전기가 좀 부진했습니다. NC가 요새 좀 다시 반등해주고 있고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학도 바닥 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좋았네요. 하나 에어로도 좋고 포스코 인터 대부분 좋았죠. 금양은 좀 빠졌고요. 호텔 신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어쨌든 특정 기업들로 이게 쏠림이 너무 심했잖아요. 막 돈들이.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게 다 분산돼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죠, 사실. 이렇게 분산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늘 시장을 이끄는 좀 힘이 됐다. 그래서 그런 반등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바이오니아가 26%나 올랐네요. ST팜, 바이오도 오늘 일부 기업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체적으로 증시 분위기 좋았고 솔루엠도 지난주부터 경쟁사 수주 얘기 나오면서 살아나고 있고 구리 관련주 좋았고요. 카지노가 오늘 좋았습니다. 한번 충격받고 올라가고 엔캠도 좀 반등해줬고요. 대덕전자도 오늘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오늘은 좀 힘은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견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금요일 공시 중에서는 세부 MAC 있었고 내부자 매수는 없었어요. 특별한 건 제가 체크한 건 없었고 세부 MAC가 그 어떤 회사인지는 좀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클린룸 반도체 공장 처음 지을 때 클린룸 깨끗한 환경에서 공정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런 설비 공정 설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양 ENG랑 이제 경쟁사로 알려져 있죠. 삼성물산 기계설비공사. 이 얘기는 뭐죠? 삼성이 인프라 투자를 한다. 여기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좋은 뉴스죠. 그래서 요 공시 정도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공시나 뭐 내부자 매수는 또 제가 체크해가지고 저녁에 좀 체크해서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내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내일은 또 이제 수요일이니까 오전 10시 10분에 라이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라이브는 이제 상담 위주로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또 연휴 끝나고 장인데 잘 끝났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목요일날 끝나니까 이번 주는 짧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계속 우리 함께 배우기 함께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그 돈 벌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우시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일매일 한번 공부 꾸준하게 생각을 계속 연결해 보세요. 그냥 뭐 이 방송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연결할까? 어떻게 내가 투자할까? 요 기업들인 그런 고민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